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맞대응하겠다. 다신 일본에 안 진다. 사람에 따라서 시원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앞과 뒤 그리고 전과 후를 따지는 사람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을 겁니다. 결국 대통령의 의중과 앞으로의 계획을 추측할 수 있는 수단은 대통령의 말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할 수 있고, 또한 대통령이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통령의 말. 8월 1일 일본 아베 내각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수출 심사 우대 국가에서 제외하는 2차 보복 조치를 취하자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대국민 선언 성격의 주장을 펼칩니다. 대통령 주장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은 문장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주요 문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통령 말씀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가장 큰 책임은 이번 사태 문재인 대통령이 져야 합니다. 싸움을 건 사람은 아베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것을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의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집과 아집과 편견과 실책이 문제입니다. 기업이나 백성은 죄가 없습니다. 기업이나 백성으로 하여금 대일본 경제전쟁에 뛰어들어서 치열하게 싸우다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손쉬운 해결책은 대통령이 모두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 부당한 조치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다. 무슨 조치를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갖고 있는 것이 저한테는 뻔한데 무엇을 갖고 일본과 싸우라고 독려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 맞대응해서 어떻게 이길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화력의 격차, 경제력의 격차를 미뤄보면 이미 싸움은 걸어서 안 되는 전쟁에 왜 국민들을 몰아넣을 생각하는 것일까? 그 점이 참으로 궁금합니다. 일본과 전개하는 전쟁은 죽창 들고 나가서 거북선 타고 나가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경제전쟁입니다. 실물시장의 싸움이긴 하지만 금융시장을 통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그냥 나라 경제 자체가 거덜나거나 초토화될 수 있을 정도의 무서운 전쟁을 왜 우리가 지금 시작해야 되냐. 대통령의 고집과 자존심 때문에 나라가 초토화될 수 있는 그런 전쟁에 왜 기업과 국민들을 내모고 있는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싸움은 대통령 자신이 걸어놓고 본인은 나가서 싸울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애꿎은 기업들과 백성들 보고 나가 싸우라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은 아베를 직접 만나서 말싸움으로 단판으로 아베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되죠. 아베를 설득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에서 누구를 설득할 수 없는 거죠, 지금. 국제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을 할 겁니다. 저 양반 이상한 사람이다. 전쟁이 끝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무슨 돈 달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 이야기죠. 그렇게 국제사회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워싱턴 DC에 있는 그런 관계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상한 나라, 이상한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대통령 말씀입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소재 부품의 수입처 대체와 원천 기술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금융 지원 등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소재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일본에 휘둘리지 않는 제조 강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게 이제 음모론이란 거죠. 음모론. 음모론은 사람들 심성에 굉장히 호소력이 큽니다. 그 음모론은 대부분 사람들이 휘어잡죠. 그러나 일본 기술 패권 운운은 지나친 표현이고 대통령이 확인되지 않은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죠. 관제 민족주의의 전형적인 그런 사례입니다. 이번 전쟁은 일본이 버튼을 왜 눌렀냐? 딱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고 하나는 위안부 합의 폐기 문제지 않습니까? 국내법을 가지고 국제조약의 유효성을 불법화시키니까 일본이 그냥 화가 난 거죠. 이 같은 명백하게 두 가지 사안인데 이거를 국민 감정을 동원하기 위해서 일본이 미래 산업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 이번 전쟁을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오도하거나 호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각에서 관제 민족주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번 건을 선거에 활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소재 산업의 국산화라는 것은 수년에 수십 년이 걸리는 작업이고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소재 산업에까지까지 뛰어들어야 되냐? 어느 나라든 비교 우위가 있는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잘하는 것을 하고 다른 것은 국제 분업에서 공급을 받는 거죠. 그리고 소재 산업에 수조 원을 투입하게 되면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완제품 산업에서 또 등한이 될 수 있는 거죠. 국제 분업을 이용하면 됩니다. 소재 산업 국산화 이런 문제도 빛과 그림자가 다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국제 분업 이론에 아주 국제 무역 이론에 해당 안 되는 거죠. 일본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과 현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한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습니다. 이것도 듣는 사람들 다 혹할 이야기지만 일본이 왜 안 만났습니까? 이번 갈등의 핵심 사안에 대해서 한국 측이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는데 일본 측이 만나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 중심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 보라야 해. 아직도 대통령은 자기 입장을 한 번도 거두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1965년 한일협정은 유효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하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조국 민정수석이 법을 배운 사람이 강하게 페이스북에 주장하자면 그게 난 대통령 의견이라 보죠. 일본이 요구하는 것은 한일협정이 유효하다는 걸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사안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1965년도 한일협정 유효성을 대통령이 기꺼이 받아들이면은 그다음 금세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입니다.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번 만들겠다. 일본에 패배할 것인가 아닌가는 말이 결정하는 거예요. 말은 뻥을 칠 수 있지 않습니까? 실력이 결정하는 실력이.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 일으키기 전까지 대한민국은 산업화 역사치고 얼마나 잘해왔습니까? 일본에서 받은 배상금을 가지고 이렇게 나라 기반을 이렇게 세운 나라가 인류 역사상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고 사법농단, 사법거래로 몰아붙여 결국 대법원 판결이 나오도록 재촉하지 않았으면 전혀 한일 간에 문제가 없는 거죠.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생각하면은 아베를 만나서 금세라도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죠. 또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 이 전쟁은 전쟁 시작하기 전에 성패가 결정되어 있는 전쟁입니다. 지는 전쟁에 참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성부를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이 이 전쟁은 명분이 없는 전쟁입니다. 명분이. 절대로 해서 안 되는 전쟁입니다. 절대로 해서 안 되는 전쟁을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왜? 명분이 없다는 이야기는 올바르지 않은 전쟁에 뛰어든 겁니다.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전쟁에. 왜 올바르지 않냐? 1965년도 한일협정이 국제간 조약이니까 당연히 유효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번 전쟁이 명분이 있고 옳으냐 이야기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번 전쟁을 일으킨 주인공은 문재인 대통령 자신입니다. 그러니 아베를 만나서 두 가지 현안, 위안부 합의 파기권에 대한 부분을 접고 동시에 강제징용자의 개인 청구권은 한국이 부담하겠다. 이렇게 동의하면 깨끗하게 끝나는 겁니다. 우리 본능은 항상 우리 편과 적편으로 나누고 또 우리와 그들을 나누고 그들을 미워하게 그렇게 작동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본능을 극복할 수 있는 이성과 논리를 가동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중요한 사안일수록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자신과 우리를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경험 있는 지혜가 있는 분으로부터 의견을 들어보는 길입니다. 중앙일보 8월 3일자에는 올해 87세가 되는 공노명 전 외무부 장관 94년 12월부터 96년 11월까지 장관으로 재직했던 분입니다. 심층 인터뷰가 실려 있습니다. 특히 공노명 장관은 일본에 정통한 외교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연배가 한 87세 정도가 되면은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를 읽어가면서 대통령이나 청와대 사람들도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 이야기를 좀 경청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터뷰를 중심으로 제 의견을 더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보복의 계기는 한국이 제공했다는 거죠. 보복 버튼은 아베가 눌렀지만 일본 보복의 그 버튼을 누르도록 한 사람은 한국 측이라는 겁니다. 공노명 장관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나쁘다고 얘기하기가 마음이 아픈 얘기인데 우리끼리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자업자득입니다. 일본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아베 신조 총리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정치적 결심을 해 이뤄낸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파기해버린 것이 참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일본 보복의 원인 제공자이자 촉진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자신입니다. 공노명 장관 말씀 들어보시죠.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는 대단히 어렵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현인 회의를 하고 모리요시로 전 총리를 끌어내고 고노 요헤이 전 자민당 총리 등의 도움을 받아서 아베 정부를 설득한 것입니다. 고노다로 외상 아버지죠. 모리 전 총리와 이용구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일 관계에 관여한 많은 분이 합심해서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을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만든 것을 하루아침에 뭉개버리니까 아베 총리로서는 엉어리가 남은 것입니다. 한국 불신의 시작점은 위안부 합의를 일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파괴해버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일본 측으로서는 국제간 약속을 휴지 버리듯이 처리하는 것을 보고 대경실색했을 겁니다. 엄청난 외교적 결례죠. 그리고 그 2015년 위안부 합의 문건을 보면은 불가역적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합의가 체결되고 난 다음에 절대로 다른 이야기를 못한다 이야기죠. 세 번째입니다. 한일 갈등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한 것도 문재인 대통령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왜 자업자득이냐 하면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이런 상황이 예견된 것 아닙니까? 작년 11월인가 이낙연 총리가 20, 30명을 모아 의견을 들었어요. 결국 우리가 검증적인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 재산으로 하게 할 경우 양국 간에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지 말고 기금을 만들자. 한국 정부와 한일 국교 정상화로 혜택을 본 한국 기업 내겠다면 일본 기업도 권유해서 삼자가 만들자는 겁니다. 내겠다면. 자, 이렇게 이제 끝을 냈는데 이 총리가 청와대에 그런 안을 올렸는데 거부했다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서 외국과의 관계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권을 활용해 충돌을 막지 못하고 지금 상황에 온 것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뒤늦게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기금을 만들어 보상하자는 안을 덜컥 일본 측에 내던졌단 말입니다. 일본은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건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제안하기 전에 정지 작업을 해야 합니다. 아무 기초도 없이 내던지면 일본 측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나오겠습니까? 너무나 아마추어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위안부 합의와 그 이후의 과정들은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내몰고 이를 통해서 이익을 누리는 의도가 있었다는 오해를 피하기 힘들다. 그래서 일본 측이 못 받겠다는 거죠. 결과가 명약관인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이런 사태를 만드냐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의도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마저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내년 선거를 위해 그랬다는 얘기도 하는데 난 그렇게까지 비뚤어진 시각으로 보기 싫습니다.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자해행위고 자작극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한국 안보의 세 축 가운데 삼각축 가운데 하나를 빼버리는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된 것이죠. 누가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떻든 공노명 장관 이야기도 자작극 같은 느낌이 듭니다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어떤 경제 문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안보의 기초나 근간을 그냥 주춧돌로 하나 빼버리는 그런 행위를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불매운동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섯 번째, 결국 최종 책임은 대통령의 완고한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대통령의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안이 올라갔는데도 통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께서 생각이 다른 데 있으실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건, 강제징용이 소송의 출발이 부산에서부터 있었고 그때 담당 변호사가 문 대통령이었는데 지금은 대통령입니다. 변호사 입장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게 A냐 B냐 하는 거지 C는 없어요. 그래서 외교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헤럴드 니클슨의 외교론을 보면 최악의 외교는 법학이라는 겁니다. C가 없다는 거죠. 참 딱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중재위원회 간다고 하고 풀어야 해요. 여섯 번째입니다.
1945년 이전의 한일 관계와 그 이후의 한일 관계를 한국인들은 함께 생각해야 한다. 한일 국교 정상화 자금 5억 달러 플러스 알파를 종잣돈으로 해서 우리 경제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제가 1966년부터 3년간 주일 대사관에 근무했는데 30대 기업 총수들이 차관을 얻기에 문턱이 닳게 일본을 드나들었습니다. 세계 제12 경제를 발전한 큰 받침돌 역할을 한 게 일본입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인정하려고 하면 무슨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냅니다. 공노명 장관 인터뷰에서 제가 떠오른 생각은 항상 좋은 일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1945년 이전에 나쁜 일도 기억해야 되지만 1945년 이후에 좋은 일도 함께 기억하면 문제를 수월하게 풀릴 수 있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공노명 전 장관이 올해 87세입니다. 그분의 조언과 상황 설명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민족과 국가의 존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국민과 기업을 경제전쟁으로 내몰 것이 아니라 본인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